사례 1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번역 문장입니다. 사례 2는 문장 구조의 변화인데요. 원문과 지금 밑에 있는 1번, 2번 그 문장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원문은 접속사, 대명사 또는 한국어의 조사 같은 것들이 기능어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모국어로 번역을 했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한 형태인데요. 접속사, 대명사 또는 한국어의 조사 같은 것은 기능어에 속한다. 이 문장을 여기 2번을 한번 보실까요? 기능어의 유형은 기능어가 앞으로 왔습니다. 원래 원문에 뒤에 있던 건데 기능어가 앞으로 오고 접속사, 대명사 또는 한국어의 조사, 접속사, 대명사 또는 한국어의 조사 등이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서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원문과 똑같은 문장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한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이 모국어가 꼭 여러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라고 다른 외국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 또는 외국어와 다른 한국어가 100% 문법이라든지 문장 구조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다른 유형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유형, 다른 유형으로 여러분이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한국어 또는 그 번역을 해야 되는 외국어의 원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 원문,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번역을 했을 때 그 목표어에 맞지 않는 문장 구조인 경우에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과감하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그 문장의 구조의 변화가 비문으로 생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문이 아닌 정문이면서 문장 구조도 바꿀 수 있어야지 번역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번역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번역을 한 사례들을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문에서 이러한 공유 경제의 예로 공유 경제의 예가 무엇이 있냐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를 들 수 있다. 공유 경제의 예이다. 이것은 플러스 다른 문장이죠. 두 문장인데 자, 한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를 들 수 있다. 이 문장을 하나로 만든 이 형태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조금씩 문장이 다를 겁니다. 1번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주거하는 쉐어하우스가 공유 경제의 한 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2번이 앞으로 오고 이 학생의 문장에서는 2번이 1번이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여기 2번에서도 공유경제 한 예이다, 전형적인 예이다 해서 이 두 개의 표현이 또 조금 다르기도 하죠. 다른 학생이 번역한 거니까요. 똑같이 안 나타나는 거죠. 자, 3번은 한번 보실까요? 3번 어떠세요? 여기도 여러 명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하는 쉐어하우스는 여기 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예로 들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원문과 비교하면 이건 역시 구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구조죠.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 1번, 2번은 쉐어하우스가 라고 했고 쉐어하우스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가 은는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문장 구조가 바뀌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문장 구조가 바뀌면 조사도 바뀌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쉐어하우스는 이런 형태들, 여기는 당연히 들다, 예를 들다 때문에 목적격 조사를 썼지만
여기에서는 는으로 바뀌어서 여기까지가 무엇이냐면 주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 그래서 여기 포커스가 가는 것이죠. 이런 형태들 3번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이것은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번역을 잘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문장 구조도 바뀌고 문장 구조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도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말씀드렸어요. 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장 구조가 바뀌었을 때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야 되죠. 의미 달라지면 그러면 다른 번역이 되니까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문장 달라지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안 됩니다. 문장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 구조로 잘못 바꾸는 것은 안 되고요. 원문에 충실, 어쨌든 원문의 저자의 의도라든지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번역이 돼야지 되는 거죠. 자, 사례 3에서는 원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는 태양은 황색으로 지형에 속한다. 아마도 뭐 A, B, C, D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문장으로 유추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 번역을 한 문장을 볼까요? 1번은 우리가 아는 태양도 지형 황색이다. 여기 속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태양은 지형에 속한다. 색깔은 황색. 자, 1번은 지금 태양도 지형 황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2번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태양은 황색이라서, 지금 어서, 아서, 이유, 연결 어미를 썼어요. 이렇게 되면 태양이 지형에 속하는 것이 황색이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원문에서는 그런 느낌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원문과 달리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지 되는 거죠. 번역이 잘못되어서 원문의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자, 3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여기 누락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색깔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형에 속한다. 그러면 이 원문과 비교를 하면 이 3번의 예문은 정보 누락입니다. 전달해야지 되는 원문에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정보가 누락이 된 것이죠. 이 또한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용, 의도 이런 것들은 모두 전달이 돼야지 되는 거죠.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4번은 우리가 아는 태양은 황색으로 지형에 해당된다. 여기 똑같이 황색으로 그리고 지형에 속한다, 지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문형이죠. 속한다, 해당한다는 바꾸어 쓸 수 있는 문형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원문과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4번처럼 이렇게 유의어 이런 단어들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문장 구조가 바뀔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교체를 하면 위험합니다. 번역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문 저자의 이 의도, 내용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